이번 주에는 파일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컴퓨터에는 메모리가 있죠. 그 메모리에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메모리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가 필요하면 데이터도 메모리에 올려서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읽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나 모두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으면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데이터를 받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메모리에 있어요.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버리면 그 데이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영구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영구히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다 저장해요? 외부 저장 장치가 있죠. 컴퓨터 메모리는 전원을 차단하면 데이터가 사라지고요. 외부 저장 장치는 전원을 차단해도 데이터가 그다음 거기에 남아 있어요. 따라서 데이터를 영구히 저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뭐 하드디스크나 USB나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또 계산한 후에 계산 결과를 영구히 저장하기 위해서 외부 저장 장치에다가 쓰고 읽고 쓰고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거를 파일 처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외부 저장 장치에 파일이라는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파일에서 프로그램으로해서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프로그램이 외부 저장 장치에 있는 파일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쓰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근데 파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텍스트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은 그냥 문자입니다. 긴 문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봐야 되겠네. 이 자바에서 첫 시간에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 배울 때 뭐 인트 타입의 값이라든지 더블 타입의 값이라든지 불리언 타입의 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릭터,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객체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너무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굳이 객체로 만들어 쓸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객체로 취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바에서 스트링은 객체로 처리합니다.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java.lang이라는 패키지에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링 오브젝트는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그냥 간단하게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뉴에 나와 있는 ABC 문자이죠. 양쪽에 더블 코트로 둘러싸면서 안에 문자를 기입하면 그 문자의 오브젝트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면 우리가 그냥 이런 약간 도식화를 하면 여기 메뉴에 있는 그림같이 ABC가 나열되어 있는 스트링 오브젝트가 메모리에 생긴다. 그 위에 스트링으로 붙어 있는 거는 이게 스트링 오브젝트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여기 S라는 변수를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지정을 하면 그러면 S라는 변수를 호출을 하면 그 변수는 뭐를 가리켜요? 방금 만든 그 스트링 오브젝트를 가리킨다. 가리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S라는 변수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주소. 그렇죠? 오브젝트에 주소가 저장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예를 보면은 어차피 스트링은 문자를 나열해 놓은 것이니
우리가 차라는 타입도 있는데 차는 문자 하나를 가리키잖아요. 따라서 문차의 캐릭터에 배열을 좀 만든 다음에 배열 오브젝트를 근데 배열에다가 문자 하나씩 이렇게 나열해도 내용물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음에 문장을 보면 차 타입의 배열 오브젝트 하나 만든 다음에 세 개의 칸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다가 각각 처음에는 A 문자, 그 다음에는 B 문자, 그 다음에 C 문자를 넣으면 여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모양은 똑같죠?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스트링 오브젝트고요. 밑에 있는 거는 차 배열 오브젝트예요. 하지만 내용물은 똑같죠? 어떻게 만드나 내용물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트링 오브젝트는 그 내용물을 한번 만들면 바꿀 수 없어요. 바꾼다는 걸 영어로 뮤터블이라고 하는데 바꿀 수 없다니까 뮤터블의 반대 이뮤터블이라고 해요. 그 단어를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냥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컴퓨터에서 이뮤터블 하면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칠 수가 없다. 뮤터블은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트링 오브젝트와 그 밑에 만들어 놓은 캐릭터 배열 오브젝트가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지만 차이점은 위에 스트링 오브젝트는 안에 내용물을 절대로 고치기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밑에 캐릭터 배열로 만든 배열 오브젝트는 그 내용물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 내용물을 고치고 싶으면 캐릭터 배열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특징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S라는 변수가 이제 그 스트링에 ABC 스트링의 주소를 갖고 있고 T라는 변수는 배열의 주소를 갖고 있을 텐데 배열 오브젝트에 두 개를 만약에 이퀄로 비교하면 뭐예요? 여기 이퀄로 비교하죠? S하고 T하고 같냐? 그럼 뭘 비교하는 거예요? 같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S하고 T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있는 주소예요. 실주소. 오브젝트가 거주하는 주소. 메모리 주소요. 그래서 이퀄로 비교를 하면 그걸 비교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그것도 아니죠. 왜? 지금 여기 빨간 줄이 그거 있죠? 이클립스에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빨간 줄이 그거 있어요. 공파일은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타입이 달라. 타입 오브예요. S는 스트링 타입이고요. T는 캐릭터 배열 타입이죠. 그 타입이 다르니까 비교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 해줍니다.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안 되고요. 컴파일도 안 해주고요. 그럼 내용물 비교는 어떨까? S가 스트링이죠. 스트링은 equals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스트링한테 equal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빼고 이렇게 하고요. 각각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가 S하고 T하고 비교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죠?
컴파일 안 해줍니다. 타입이 다르다고요. 그죠? 실행 못 시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 S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비교하기 위해서 equals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건 컴파일 에러는 아니네. 아니죠? 왜 컴파일 에러가 아닐까? 여기 equals 메소드를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equals 인수를 뭐를 받아요? 오브젝트를 받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받는다는 얘기죠. 어떤 오브젝트든 간에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S하고 T하고 비교하면 사실상 내용물은 똑같아. 똑같잖아요? ABC, ABC. 근데 답이 뭐가 나와야 될까? 슬로우 넘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홀수가 나옵니다. 왜? 에어리라서. 다르니까. 달라요. 다른 물건이에요. 똑같은 내용물이 안에 담겨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이 다른 거야. 종이. 네? 비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퀄스가 아주 넉넉하게 뭐든지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비교를 다 해주는데 그래서 컴파일을 해주죠. 하지만 내가 진짜 비교할 때는 스트링 오브젝트하고만 비교할 거고요. 그때 스트링 오브젝트 내에 있는 문자를 하나씩 다 검사를 해서 다 똑같은 경우에만 true를 리턴해주고 나머지는 false 리턴하겠다. 스트링이 아니면 다 false 리턴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나도 모르겠어. 알아봐야 되겠어. 왜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었으면 되는지 그건 좀 스터디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false를 리턴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자, 대신에 그냥 똑같이 ABC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다 스트링이야.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같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사실상. 그죠? 이러면 어떨까? 그럼 S하고 T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아까 equals로 비교를 하면 S가 갖고 있는 주소, T가 갖고 있는 주소를 비교한다고 했죠? 얘네 주소가 같아요? 달라야 될 것 같지? 그죠? 왜냐하면 ABC라는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고요. 또 ABC라는 오브젝트를 또 한 번 만들었어. 그러면 ABC라는 문자의 오브젝트가 두 개 있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실행해 볼까? 트루네. 왜 이럴까요? 이 자바 실행 시스템이 얘를 공유를 해버려요. 금방 ABC 스트링 만들었는데 똑같은 걸 만드니 그냥 같은 걸 그냥 공유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똑같이 문제 하나 만들었죠? 또 만들었으면 별개로 또 하나 만들지는 않고 이렇게 한다고. 금방 만들었으니까 똑같으니까 재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비교해도 같고 이걸로 비교해도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동일 오브젝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다르게 만들려면 그냥 스트링 오브젝트를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쓰듯이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확실히
오브젝트를 따로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내용물은 똑같지만 이렇게 만들면 별개의 스트링 오브젝트가 생깁니다. 저 S와 T가 메모리 수가 같은 거. 저 위에 있는 S와 T. 메모리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 거죠. 메모리 같죠. 하나 더 안 만든 거예요. 그냥 조금 전에 만든 게 똑같은 게 또 나왔으니까 지나는 대로 꾀를 쓴다고 재활용한 거예요, 그냥. 이걸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왜 저럴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소를 비교하면 당연히 주소가 다를 테니까 폴스가 나올 테고, 내용물을 비교하면 당연히 true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용물이 같으니까. 그렇죠? 스트링 비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equals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링 안에 내용물을 비교할 때는 무조건 더블 뭐라고 불러야 되지? equals를 비교해야 됩니다. equals 메소드로 더블 이퀄이 아니고 똑같이 이퀄이네.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문제를 붙이기 많이 써봤죠? 문자를 더하기, 문자랑 문제를 붙이기라고 했어요. 그럼 진짜 문자의 오브젝트가 두 개가 나란히 붙는 걸까?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 오브젝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건 AB 오브젝트라고 보면 AB 오브젝트하고 B, C 오브젝트, 스트링 오브젝트 따로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붙이잖아요. 붙이면 내용물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또 하나 만듭니다. 기존에 있는 게 딱 두 개가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브젝트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붙일 때마다 또 오브젝트 또 생기는 거예요. 사실 가비지가 양산이 되는 거지. 근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가비지 양산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안 쓰는 오브젝트, 잃어버린 주소, 아무도 안 쓰는 오브젝트는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려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봐줘야 되겠죠? 두 개 붙이면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S equal T 하게 되면은 S equal T는 뭐예요? S 변수는 S가 가리키는 오브젝트의 주소, T 변수는 T가 가리키는 오브젝트의 주소. 근데 T의 주소를 S의 주소로 만들어버리면 두 개 주소가 동일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가비지지. 그죠? 아무도 안 쓰니까. 접근 불가능. 그렇게 되면 S하고 T하고 equals를 하면은 같은 거고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내용물이 같으니까 당연히. 에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째, 스트링은 이뮤터블하다. 고칠 수 없다. 둘째, 스트링은 오브젝트를 만들면 오브젝트 생기고요. 붙이면 두 개 오브젝트를 그냥 피지컬하게 붙이는 게 아니고 내용물을 연결한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서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드는 경우에 동일한 오브젝트를 이어서 만들면 이 자바 머신이 꾀를 써가지고 오브젝트를 두 개 만들지 않고 공유한다. 제작 정신이 강하다. 네. 그러면 인트하고 차 타입은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오브젝트에서 열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쓰기 때문에 모든 걸 오브젝트를 만들면 수 하나하나가 다 오브젝트가 되고 1 더하기 1 하면은 1 더하기 2 한다고 하는 거니까 1도 오브젝트, 2도 오브젝트죠. 그럼 오브젝트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3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그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오브젝트라는 껍데기를 다 버려버려요. 오브젝트라는 게 그 안에 필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자기 갖고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거기 관련된 또 메소드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 큰 껍데기를
포장지를 줄로 싼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그 몇 개의 프리미티브 데이터라고 하는 int, 뭐든 더블, 볼리언, 파라미터 네 가지만 오브젝트 껍데기를 버려버려요.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근데 굳이 껍데기 쓰고 싶다 하면 인테저 있잖아요. 그죠? 더블도 있죠?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돼요. 필요하면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굳이 그냥 일반 사용할 때는 그냥 그 껍데기 다 버리고 그냥 일반 계산하듯이 쓰겠다. 그 네 개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오브젝트. 근데 문자열은 오브젝트다.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문자열, 아까 텍스트 파일이라고 얘기했는데 텍스트 파일을 문자열이라고 했죠. 그 문자열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텐데, 다룬다는 얘기는 파일에 이제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텍스트가 스트링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 문장을 갖다가 그대로 써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다면 뭐 단어가 쭉 나올 테고 단어 사이사이에 빈칸들이 있죠. 그럼 그걸 통째로 다 읽어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어를 하나씩 내가 그 문장에서 파일에서 단어를 하나씩 끄집어내고 싶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판별하겠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빈칸을 중심으로 한 칸이 띄어져 있으면 같이 붙어 있는 거가 하나 단어다라고 처리를 취급을 하고 그거를 한 단어씩 읽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프로그래밍 기초에서도 배웠지만 CSV 파일 형식 있죠? CSV 파일 형식은 데이터가 한 줄에 한 데이터씩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쉼표로 코마로 구별을 하면 한 줄이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코마로 구별이 되면 그 코마를 중심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데이터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파일에서 읽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클래스가 이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스트링 토큰이죠. 그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전체 스트링을 하나의 큰 스트링으로 보고 거기서 그거를 스트링 토커나이즈 오브젝트로 그거를 대상으로 만들면 내가 지정한 대로 내 지정한 방식대로 그 스트링에서 각 토큰 단어들 하나씩 꺼내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링 토커나이즈 오브젝트를 만들 때 스트링 토커나이즈 하는 일은 여기 정의가 딱 되어 있다 한 줄로 문자열을 토큰 단위로 쪼개주는 메소드를 갖추고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다. 그래요? 그럼 그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드냐? 스트링 토커나이즈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두 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대상이 되는 텍스트, 스트링이죠. 스트링 텍스트하고 두 번째는 내가 토큰으로 만들 때 토큰을 구별할 수 있는 딜리미터. CSV 파일 같으면 딜리미터가 뭐가 되겠어요? 코마 문자가 되겠지? 만약에 그냥 일반 텍스트, 소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딜리미터가 한 단어씩 끄집어 온다면 빈칸이 딜리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딜리미터를 지정해 주면 이 스트링 토커나이즈 오브젝트는 큰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그 딜리미터로 구별되는 토큰을 내가 요청할 때마다 하나씩 차례로 찾아서 건너줘요.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 스트링 토커나이즈 오브젝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냥 넥스트 토큰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앞에서 또 차례로 이건 왜냐면 차례로 문자에서 앞에서 읽어나가니까 앞에서 또 차례로 딜리미터로 구분되는 토큰을 하나 찾아서 그 토큰 스트링을 계산해준다. 그런데 그 딜리미터는 처음에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만들 때 지정해준다. 근데 딜리미터는 한 개 이상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문자열로
다 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것만 볼까요? 여기 지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원 하나씩 끄집어낸다고 하면 딜리미터가 빈칸이 딜리미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자에서는 달러 24.99 그러면 달러 x와 센트 x를 우리가 뽑아내고 싶으면 여기서는 딜리미터가 달러 사인하고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참 프로세스를 진행하다가 특수한 경우에 이번에는 딜리미터를 요번만 물음표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순간만 딜리미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그 딜리미터를 문자로 추가해 주면 돼요. 인수로 추가해 줘요. 똑같이 넥스트 토큰인데 넥스트 토큰하고 아무것도 인수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미리 정해둔 딜리미터로 가지고 토큰을 판별해서 찾아주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요를 딜리미터로 해서 다음 토큰을 찾아주세요 하면 그때 찾을 때는 요 딜리미터를 활용해서 다음 토큰을 찾아줍니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유용하죠. 한참 찾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뒤져가면서 토큰 하나씩 찾아줘요. 넥스트 토큰 메시지를 호출할 때마다 하나씩 찾아주는 진행을 하겠죠. 그럼 어느 시점이 됐든 간에 아직 토큰 있나? 라고 물어보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고요. 몇 개 남았니? 물어봐도 몇 개 남았다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가진 스트링 토커나이저라는 오브젝트를 클래스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안산시 상록구라는 스트링을 대상으로 1리미터가 빈칸 문자를 대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름을 T라고 하면 T한테 녀석을 처음 되는 거예요. 다음 토큰 주세요 하면 경기도 나오고 다음 토큰 주세요 하면 안산시 나오고 다음 토큰 주세요 하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문자일이 달러 24.99 하면 이번에는 딜리미터가 달러 사인하고 점이에요. 이걸 문자일로 같이 섞어서 주면 다음 토큰 주세요 하면 24가 나오고요. 문자일이 그 다음 토큰 주세요 하면 99 문자일. 그렇죠? 편리하죠? 그래서 이건 java.util에 패키지에 있으니까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그냥 임포트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외부에서 읽어봐야 되잖아요. 파일을 읽고 또 쓸 때 또 필요한 클래스들은 어디 정의가 되어 있냐면 java.io 패키지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파일은 사실상 파일이다 직렬 파일이에요. 직렬이다 하면 그냥 차례로 데이터가 나야 되겠다. 순서가 있어요. 그럼 파일 읽을 때 순서가 있으니까 직렬이니까 맨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읽겠죠? 그죠? 직렬 파일이 아니면 어떤 파일이에요? 그냥 바로 직접으로 읽는 거야. 아마 인덱스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54번 인덱스에 있는 파일 주세요 하면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지점으로 직접 가서 어떻게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그런 것들이 직렬 파일이 아닌 거고 대부분의 뭐 하드디스크라든가 뭐 CD라든지 USB라든지 거의 모든 그 데이터 저장 장소들은 다 직렬입니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텍스트 파일도 직렬이다. 그 텍스트 파일이라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전부 문자예요. 키보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자. 보통 ASCII 코드 아니면 유니코드로 되어 있죠. 근데 그거하고 다른 파일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바이너리 파일은 그 ASCII나 그런 코드의 나열이 아니고 그냥 0바일의 나열이에요. 자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 바이너리 파일이 나오죠. 그거는 0바일로 되어 있는 나열이에요. 그건 컴퓨터 메모리에 바로 실어서 컴퓨터 메모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 메모리는 컴퓨터 프로세서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해하니까. 하지만 이건 우리하고는 일단 관계가 없고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텍스트 파일이다. 자,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에 이제 쓸 때는 어떻게 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가? 이거는 java.i라는 패키지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제공해 주는 대로 우리가 쓰면 돼요. 그래서 그 패턴이 있는데 일단 쓰기 위해서는 외부 파일에다 쓰기 위해서는 쓸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고요. 그 파일 이름을 가지고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냐면 파일 라이터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파일 라이터라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프린트 라이터라는 오브젝트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냐? 외우는 게 아니고 매뉴얼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패턴이에요, 일종의. 내가 어떤 파일에다가 특정 지정 파일에다가 내가 텍스트를 라이트하고 싶으면, 프린트하고 싶으면 그냥 이 조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줄여서 이렇게 써도 돼요. 뭐 금방 이렇게 썼잖아요. 파일 라이터 하고 라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ew 파일 라이터. 오브젝트 만들었죠? 파일 이름이 poem.txt. 이런 파일 라이터 오브젝트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print 라이터. 이거는 inline in file new print. 하고 이거는 라이터 오브젝트를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고 굳이 우리가 쓰는 거는 프린터 라이터 오브젝트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더 간단하죠? 근데 이걸 패턴으로 그냥 쓰면 돼요. 내가 어디다 쓰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만들고 다음에 인파일한테 그냥 명령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인파일한테 프린트 라인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있는 스트링이 그 파일에 텍스트로 한 줄씩 써지는 거죠. 다음 줄. 이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 썼다 하면 닫아야 돼요. 닫는 건 간단합니다. 닫으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쓸 때건 읽을 때건 파일을 열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다 열어줘요. 이 프린트 파일처럼 파일 다 열어가지고 파일을 쓰는데 닫는 거는 얘가 저장할 수 없잖아요. 닫는 거는 내가 다 쓴다면 내가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문은 저쪽에서 열어줘도. 그래서 닫는 거는 닫아야 됩니다. 파일은 반드시 다 쓴 다음에는 닫아야 한다. 왜? 보안 문제 때문에. 내가 쓰는 파일인데 내가 열어놓고 안 닫으면 다른 프로세서가 와서 그 파일에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따라서 영 파일은 반드시 닫아야 됩니다. 안 닫는다고 컴파일러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프로그래머 책임이에요. 이게 닫아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실행하면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죠? 좀 이따 배우게 되는데 exception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 라이터 오브젝트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쓸 때마다 다시 내가 크로스를 한 다음에 다시 파일을 열어서 다시 쓰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쓰려고 하는 또 동일한 파일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덮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고 그냥 뒤에다가 기존에 있는 파일 놔두고 그 뒤에다 계속 이어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파일 라이트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인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true라는 값을 보내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 기존에 있는 것 그냥 두고 그 뒤에 이어쓰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파일 열었다가 다 적고 쓰고 닫았죠? 여기서 또 파일 열어가지고 이어쓰기를 열고 이어썼죠? 또 닫았죠? 그죠? 한번 닫으면 다음 쓸 때는 이어쓸 건지 아니면 지우고 다시 쓸 건지 하는 걸 분명히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오냐? 읽을 때는 파일 리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파일 리더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읽어올 파일 이름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리더 오브젝트 가지고 버퍼드 리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왜 버퍼드 리더 오브젝트를 만드느냐? 그건 이 java.io 패키지 만든 사람이 지정한 이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이중양친한 것 같아요. 파일 리더 오브젝트는 이제 파일 리더 할 때는 내 프로그램 말고 바깥 세상에서 파일을 접근해서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OS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연락을 해서 저 어쩌기는 파일 읽어올 거니까 나하고 연결 좀 시켜줘라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외부하고 연락을 해야 된다. 외부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 내가 하고 싶다고 내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외부 상황은 내가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중성을 만든 것 같아요. 파일 리더는 바깥 세상하고 소통하는 거고요. 버퍼드 리더는 이제 확실하게 외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그 접근 권한이나 뭔가를 다 받아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읽게 해줍니다. 버퍼가 그런 뜻이거든요. 버퍼가 뭐냐면 중간 장소예요. 중간 장소. 그래서 외부에서 파일 읽어올 때도 반드시 이 두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직접 소통은 누구하고 하냐면 버퍼드 리더 오브젝트와 프로그램과 직접 소통을 한다. 쓸 때는 아까 뭐였어요? 프린트 라이트 오브젝트하고 직접 소통을 하죠. 근데 프린트 라이트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 라이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버퍼드 리더 오브젝트하고 소통을 하는데 버퍼 리더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파일 리더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버퍼 리더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거의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지금 파일을 읽어다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읽어온 파일 이름에다가 뒤에 점 아웃을 붙이고 그 파일에다가 뭘 쓰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inFile.read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내가 파일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읽을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읽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패턴입니다. 따라서 읽기 전에 항상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while inFile.ready 체크를 한 다음에 준비가 됐을 때 inFile한테 midline 요청을 하면 inFile이 그 파일에 가서 한 줄을 통째로 읽어다가 스트링으로 리턴해 줍니다. 그걸 하죠? 한 줄 통째로 읽어서 리턴해 주면 그거를 출력 파일 여기서 지정한 파일 .out에다가 다시 그쪽 파일에다 쓰죠. 그렇죠? 다 쓰고 나서는 아웃 파일이건 인 파일이건 다 닫아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읽을 때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쓸 때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고요. 이거를 직접 실행하면 실행이 안 돼요. 그건 이제 예외 처리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외 처리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네. 그렇죠?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써본 거는 표준 출력을 많이 써봤죠. 시스템.out이
표준 출력을 담당하고 있죠. 그 시스템 아웃한테 그냥 프린트하면 내가 프린트하라고 요청한 것이 문자열이 그 콘솔 창에 뜨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콘솔 창에서 내가 폴서에다가 키보드 입력을 해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전달하기 방법도 있어요. 그게 시스템 인이에요. 시스템 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해. 두 줄 만들어요. 먼저 시스템.in을 가지고 input stream reader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버퍼 리더 오브젝트를 만들면 이 콘솔 창에서 입력한 문자열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보진 않았죠. input 다이얼로그가 더 편하니까 그것만 썼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표준 입 출력이다. 그거 알면 좋겠고요. 이제 사례 학습을 가지고 이제 입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외부와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파일을 읽어오고 외부 파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랑 소통할 때는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입출력을 할 때는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읽으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파일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경우가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처리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읽어주지 않도록 되게 세게 만들어놨어요. 자바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는 거, 쓰는 거 코드를 좀 봤는데 그 중에서 읽는 거 할 때 프로그램 실행하면 컴파일 안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컴파일 못 해줍니다. 예외 처리하세요. 예외 처리하면 컴파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외 처리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예외 처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통 예외가 이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발생하지만 많은 예외는 사용자에게서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프로그램 논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한다만 고려를 하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데이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보통 프로그램 논리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용자는 착하게 내가 입력하라는 대로만 입력할 거야 라고 생각하라고 프로그램 논리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보통 그냥 내가 착한 입력만 들어왔을 때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드는 노력이 전체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데 한 20%? 나머지 80%는 뭐냐? 그런 예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종의 그게 뭐 그냥 실수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왜냐면 원래는 그냥 막 키보드 막 아무거나 누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작동한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뭐 해커가 나쁜 의도로 이상한 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해킹 당하는 게 다 예외 처리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 그렇죠? 그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해커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길은 아직도 험난한 거예요. 아직 해결할 방법이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도 없다고 하죠. 모른다고 해요. 어쨌든 예외 처리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도록이면 예외 처리를 쉽게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예외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다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학기에 뭐 파이썬 프로그램 배울 때도 예외 처리 구조가 있었죠. 자바도 당연히 예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트라이 캐치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고요. 이 사용자한테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뭘 계산하냐면 100에서 그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를 나눠서 그 결과를 프린트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럴 거 아니죠? 나누셈 한번 하는 거예요. 100에서 나누기 사용자 입력.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사용자 입력받는 부분을 그냥 따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네. readInt라고 있어요. readInt 메소드 먼저 읽어볼까요? readInt 메소드는 input 다이얼로그를 하나 띄워가지고요. 정수를 주세요. 100에서 나눠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서 입력을 받고요. 그 입력을 input이라는 스트링 변수에다가 담고 그리고 나서 스트링이라는 입력에다가 트림 메소드를 호출했네. 트림 메소드가 뭐예요? 문자열의 양쪽에 붙어있는 빈칸을 다 제거하는 메소드입니다. 보통 뭐 사용자 입력할 때 빈칸 치다가 입력하고 또 빈칸 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양쪽에 빈칸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수로 바꿔서요. 그 다음에 정수 변수 n에다가 담고 그리고 그 n을 리턴한다. 맞죠? 그래서 readInt 하면은 정수를 읽어올 거고요. 그걸 여기서도 n을 담고요. 그 다음에는 그 n을 100에서 n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메시지 다이얼로그에 보여주네. 그쵸?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뭐 입력을 정상적으로 잘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입력 다이얼로그에 내가 정수만 제대로 잘 착하게 입력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냥 3살짜리 꼬마가 와서 키보드 아무거나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문자열이, 여기서 읽은 문자열이, 인풋이 정수 문자열이 아닐 테고, 그러면 여기서 parse int를 호출해서 정수로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요? 오류가 발생하지. 그렇죠? 자, 정수를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거나 친 거야. 그러면 어떤 오류가 발생해요? 여기 봤더니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parse int라는 메소드가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 문자열이 정수 포맷이 아니라서 못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그 예외 이름은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정수를 제대로 입력했다 하더라도 영어를 입력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나누기 0은 부정이죠. 0으로 나눈 뭐든지 간에 0으로 나눈 결과는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라는 수는 없죠. 따라서 0으로 나눈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죠. 자바 런타임 시스템이 어떻게 답하냐면 0으로 나눠달라고 했더니 0으로 나누면서 뭐라고 해요? 못 나눈다 그러죠. 이 exception 이름 뭐냐면 arithmetic exception. 그래서 계산하다가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간단한 프로그램도 지금 두 가지 종류의 exception이 발생할 여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돌아가시는 거지 뭐. 네?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exception 핸들링이에요. 아까 2대 8 네?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게 이 정도 노력이면 되는데 이거 만드는 거는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해도 잘 견디도록 만드는데 8이라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바에서 조금 전에 봤던 뭐 런타임 여기 있네.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었죠. 그거는 이제 자바 런타임 시스템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거는 어떤 종류의 exception이야. 이거는 어떤 종류의 exception이야. 미리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exception을 어떤 exception인지 알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다양한 발생 가능한 exception을 미리 자바에서 클래스로, exception 클래스로 다 정리해놨어요. 지들이 알아.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 이건 어떤 일이 exception이야? 라고 분류를 해준다고요. 그것도 클래스 하이라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상위 클래스가 오브젝트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바로 하위 클래스가 스로어블이고요. 스로어블은 뭐예요? 휴지통에 던져버려도 된다는 거. 그런 종류고요. 이건 아마 exception 말고 딴 것도 뭐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위가 exception이고요. 이게 이제 exception을 대표하는 가장 상위 클래스겠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하나는 interrupted exception, 다른 하나는 runtime exception, 다른 하나는 IO exception이에요. interrupted exception은 뭐냐면 외부에서 뭔가 제대로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데 내가 컨트롤 C 딱 눌러버리면 프로그램 죽어버리죠? 그러면 자바 런타임 시스템은 야, 나는 가만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키보드가 이상한 신호를 보내가지고 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경우에는 자바가 이걸 뭐로 분류한다면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분류해서 조직한다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exception이 발생했습니다. exception의 종류는 interrupted exception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IO exception은 이제 읽고 쓰는 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ception. 이것도 외부 exception이죠. IO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바깥으로 보내는 게 O고요. 바깥에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I죠. in, out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exception의 종류는 여기 IO exception으로 구별을 했고요. 예를 들면 file not found exception. 읽어보라고 해서 파일을 찾아갔는데 그 파일이 없어. 그럼 exception이죠. 이거는 file not found exception이에요. 파일이 없다 이거. 뭐 EOF injection. 파일은 exception. 파일 읽어 나가는데 끝까지 갔어. 자꾸 읽으라고 해. 그러니까 끝까지 다 읽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는데 읽으라고 하면 그것도 exception이죠. 뭐 그런 종류의 exception도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런타임 exception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 중에 arithmetic exception, 계산하다가 발생한 exception이고요. 그다음에 number format exception. 이거는 정수를 아니 문자를 수로 바꾸는데 포맷이 잘못돼서 발생할 수 있는 exception. 이것도 미리 정해져 있고. null pointer exception. 이것도 유명한 거죠. 객체 상자가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는데 오브젝트를 자꾸 메시지를 보내면 야 아무것도 없는데 너 자꾸 메시지를 보내냐. 그것도 null pointer exception이고요. 뭐 array index out of exception, out of bounds exception. 이건 array가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 array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게 array를 갖다가 참조하려고 할 때 그때 발생하는 exception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분류된 대로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이런 excep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미리 exception 핸들링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 적혀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자바 그 도큐멘트에 가면 exception 하이라키가 쫙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exception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try catch예요. exception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코드를 try로 묶고요. 감싸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catch라는 키워드를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적으면 돼요. 근데 catch라는 키워드 뒤에는 이제 내가 수용 가능한 exception의 타입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이야. 좀 전에 본.
그러면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 런타임 시스템이 어떤 익셉션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해당 익셉션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던져버리는 거죠. 그 트라이전에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여기서 해당되는 익셉션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익셉션을 밖으로 던져요. 근데 이 캐치적이 없으면 그냥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이 실행을 중단하고 얼건들이 탁 껴지면서 무슨 익셉션 발생하고 딱 나오죠.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면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잡을 때 여기다가 조건이 있어. 나는 어떤 익셉션만 잡는다. 그러면 어떤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그 익셉션에 해당이 되면 여기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통과하고. 그래서 이 캐치점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익셉션 종류별로. 이런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고 또 다른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고 그래서 여러 개 나눠갈 수가 있어요. 이 경우를 보면 그냥 익셉션이네. 그럼 아까 익셉션이라는 클래스는 익셉션 중에서는 가장 상위였죠. 그럼 얘는 어떤 익셉션이 발생하든가 내가 다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떨 때는 가능하지만 어떨 때는 좀 위험해. 그렇죠? 어떤 익셉션이 발생할지를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익셉션 처리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쨌든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외 타입이고요. 그 뒤에는 변수를 적어야 되는데 그 변수는 익셉션 오브젝트를 담는 변수예요. 아까 익셉션이 발생하면 오브젝트를 만들어 던진다고 그랬죠? 던지면 만약에 그 던진 오브젝트가 이 타입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그 오브젝트는 여기 2라는 변수에 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익셉션 처리하는 걸 알아보기 전에 그럼 익셉션 오브젝트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대표적인 몇 개만 보면 익셉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서 익셉션 오브젝트가 뭘 갖고 있냐면 어떤 종류의 익셉션이 발생했다는 그런 메시지까지 담고 있어요. 어디서 발생했다. 어떤 종류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인풋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면 어떤 인풋이 들어왔다. 하여튼 익셉션 발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오브젝트가 갖고 있어요. 그게 필요하면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처리할 때.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런 메소드로 활용하면 돼요. getMessage 메소드는 발생한 오류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담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toString 메소드는 전에 배운 적 있죠? 그 익셉션 객체의 간판 문자이에요. 거기는 아마도 예외 클래스 이름하고 다른 도수 정보가 담겨 있을 테니 이 메소드를 활용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aint stack trace. 이거는 stack trace는 프로그램 실행하다 보면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메소드를 어디다 어출하고 또 그 다음에 어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 익셉션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다가 실행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했다 라는 그걸 다 알려주는 그런 메소드죠.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익셉션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 말고도 더 있는 거는 이것도 문서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프로그램에서 이제 두 가지 익셉션이 발생 가능하다고 했는데 먼저 넘버 포맷 익셉션 처리부터 해볼까요? 넘버 포맷 익셉션은 사용자한테 문자를 입력을 받았는데 그 문자열이 이제 숫자 문자열이 아닌 거야.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익셉션이죠. 따라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에요. 입력을 받아서 입력 문자열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수로 바꾸려고 할 때 발생하죠. 그죠? 여기서 발생할 게 확실해. 왜냐하면 이게 문자열이고 트림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걸 갖고 인터넷한테 파스 인트 정수를 바꿔달라고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수 문자열이 아니라서 못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익셉션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버 포맷 익셉션은 반드시 여기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하고 요거를 트라이로 감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exception이 발생하면 여기서 잡겠다. 나부터 처리하겠다. 어떻게 처리하나 볼까요? exception 타입이 넘버 포맷 exception이네. 그럼 나는 넘버 포맷 exception을 잡겠다. 그러면 그 exception 오브젝트는 E라는 변수에 담고요.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show message dialog. 메시지 다이얼로그 하나 띄우네요. 뭐라 그래요? 그 exception 오브젝트한테 get message. 그럼 네가 도대체 메시지 보여줄 메시지가 뭐냐? 라는 걸 알아온 다음에 그거 프린트하고 그 뒤에다가 정수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창이 하나 뜨더니 네가 입력한 게 정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네? 재입력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를 하여금 다시 입력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정수가 입력할 때가 되면 계속 이걸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익셉션이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죽지 않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발생하신 어리스메틱 익셉션은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발생하죠. 그래서 발생한 지점은 바로 여기에요. n이 0인 경우에 0으로 나누려고 하면 여기서 어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장을 트라이로 감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여기서 받으면 되죠. 여기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바로 쇼메시지 보여주면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끝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사용자가 최소한 0을 입력했으니 이 사람은 100에서 0을 나누는 걸 갖고 답을 얻고 싶어서 0을 입력했을 테니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100에서 0으로 나누는 건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도 이거는 합리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발생 가능한 예외를 이런 식으로 각각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코드가 지저분하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read int라는 그 부분은 따로 구별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 입력을 받아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여기서 처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입력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여기서 처리해줬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생각하면 자,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정수만 읽어보면 그만이지만 이거를 나중에 100에서 뭐 수를 나눌 때 정수여야만 되냐? 만약에 실수 입력을 받은 다음에 실수 입력을 100에서 나눈 결과를 계산해주는 애플리케이션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또 실수 입력 확인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럼 뭐 스트링이 됐다. 스트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제한 사항이 없으니까 스트링 아무거나 그냥 입력만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정수를 입력 받는 경우에는 정수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수 문자열만 받아야 될 거고, 실수를 입력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반드시 실수 포맷으로 된 그런 입력만 내가 받아서 실수를 바꿔줘야 될 거고, 그죠? 근데 그런 일만 전용으로 하는 클래스를 하나 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력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외 처리는 얘가 다 알아서 해주고, 믿고 그냥 맡기는 거지. 내가 인트가 필요해요. 그럼 얘한테 read int 하면은 어떻게든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받아가지고 정수를 내줍니다. 그리고 read 더블 하면 어떻게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더블 타입의 값을 내줍니다.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얘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죠. 그럼 저쪽에 계산 그 수가 인트가 됐든 더블이 됐든 필요한 측의 입장에서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럼 일종의 이 분업이 되는 거죠.
입력받는 거는 이 클래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다이얼로그 리더라는 클래스에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다이얼로그 리더라는 클래스는 세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with string, with int, with log. with string은 그냥 문자를 아무나 읽어올 때 여러분 읽어와서 그냥 리턴해주면 그만이고요. with int는 문자를 읽어오되 그게 정수여야만 되고 정수를 받을 때까지 계속 재입력을 받아서 정수가 입력됐을 때만 정수로 만들어서 리턴해줘요. 더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예 입력받는 전문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신뢰성 있게 내가 필요한 입력을 문제없이 만들어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다이얼로그 리더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 오브젝트한테 with int 요청을 하면 알아서 안전하게 정수를 읽어서 보내줄 테고요. 그걸 갖고 여기서 대개에서 나누면 되죠.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계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해 줄 수밖에 없죠. 여기 처리해 줘. 그럼 예외 처리가 종류별로 이제 구별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분업이에요. 그렇죠? 컴포넌트 나누는 거지. 데이터 받아오는 역할은 네가 알아서 다 해. 다 책임지라는 얘기. 책임이 지금 딱 구별된 거예요. 아까는 한 클래스에서 두 개의 일을 다 맡아서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분업이 확실돼서 여기서는 안심하고 계산 논리만 열심히 높이 고민하면 돼. 입력받을 때 입력이 잘못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얘를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이얼로그 리더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여기서는 착하게 정수가 들어왔을 때 또 착하게 실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계산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 예외 처리를 잘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로 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읽어와서 어떤 계산을 수행한 다음에 계산 결과를 다른 파일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뭐 그런 예제를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시급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입력 파일에 들어있어요. 입력 파일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냐면 이름하고 그 직원의 이름, 근무 시간, 그 다음에 시급. 1시간 일할 때 얼마 주는가. 그래서 여기 있죠. 도경구는 24시간 일했고요. 시급이 8,000원. 양준혁은 40시간 일했고 시급이 12,000원. 모지환은 시급이 36시간 일했고 시급이 10,000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이게 일종의 데이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기록을 계속 뭐 갱신을 하겠지. 하다가 이제 월급을 지급할 때가 되면 얼마를 지급할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쭉 읽어다가 지급해야 될 액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어디다가 저장해 두면 이 출력 데이터에는 뭐가 있냐면 각 직원별로 지급해야 될 액수가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읽어서 쓴다는 거지. 계산한 다음에. 근데 이제 이런 텍스트 파일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예요. 아주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지. 보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한 과목으로 따로 배워야 될 정도로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텍스트 데이터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에는 사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게 더 많아요.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없고요. 그냥 텍스트로 데이터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포맷대로 데이터를 읽고 뭐 갱신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런 포맷은 사실 여러분 구경한 적 있죠? CSV 형식이라고 하죠. 코마 separated CSV가 뭐지? value. 코마 separated value예요. 그러니까 쉼표로 코마로 구분된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을,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면 이 한 줄 한 줄이 하나의 레코드고요. 그 다음에 그 레코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맨 앞에 있는 거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근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시급이에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이름 데이터는 아마 타입이 스트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근무 시간은 시간 단위로 한다면 인트 타입일 테고요. 그 다음에 시급은 또 인트 타입이겠죠. 따라서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해두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런 포맷을 쓸 때 사실 이게 몇 개 데이터가 들어갈지는 미리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간단한 예제니까 세 줄만 들어있지만.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읽어서 계산을 할 때 어디가 이 데이터의 끝인지도 표시가 필요해요. 사실 텍스트 파일은 텍스트 파일의 끝이 어디 있다는 사실은 OS는 알고 있거든요. end of file이라는 마크가 어떤 텍스트 파일이 됐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텍스트의 끝이고, 내 데이터의 끝을 또 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금 내가 나열한 데이터에 이게 마지막 끝이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느낌표로 썼습니다. 느낌표는 데이터 끝 하는 표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날 지급해야 될 총 액수를 계산해서 다른 파일에다가 기록해 둡니다. 오케이?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은 문제만 얘기하고 내일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파일에서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어오는 역할을 맡은 클래스가 payroll reader고요. 그 다음에 파일 쓰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payroll writer고요. 그 다음에 계산 자체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 계산하려면 그냥 일한 시간 곱하기 곱셈만 하나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따로 모델은 없이 컨트롤러가 알아서 여기 데이터를 읽어와서 곱셈을 한 다음에 총 액수를 여기 페이롤 라이터한테 부탁해서 내가 원하는 지정한 파일에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간단한 파일이지만 내일 이 애플리케이션을 읽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할게요. 내일은 이거 남은 거 코드 이미 작성돼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읽어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 시험 문제 들어오는 걸로. 이상입니다.